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까지 80일, 이제 진검승부의 시간입니다. 그 어떤 대선보다 박빙의 표차가 예상되는 만큼 단 1%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잠시 의식토론에선 대선 판도를 흔들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11년 공사 끝에 개통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이죠. 보령 해저 터널을 찾아가 보고 또 이 계절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재기자가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는 취재기자의 솔까말. 이수복 기자는 첫 출연이죠? 네, 첫 출연입니다. 네, 하지만 또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솔까말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합니까? 네, 먼저 사진 한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 건물 옆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예 창문을 막아버렸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태가 대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대전시 인동의 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바로 옆에 더 큰 규모로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특히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가 단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콘크리트 벽과 마주하게 된 아파트 주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면 탁 트여있던 주변이 막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건물과 마주선 방향이 통창으로 된 베란다로 돼 있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베란다, 거실이 막히는 거요. 우리 아파트는 건물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개발업체 측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 모두 상업지역에 속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에 대전 동구청은 허가 심의를 잠시 보류했고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 반면 개발업체는 심의가 멈춘 사이 한 달에 1,200만 원 가까이 대출이자만 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건물이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파트 앞 1.2m 앞에 이렇게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아파트의 조망권이라든지 또 일조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15층 아파트 바로 옆에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설계도상 거리도 1.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리는 벽면이 베란다 통창으로 돼 있어서요. 새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풍경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옆 건물 벽만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설계도상 창문으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은 주민 인터뷰에서 이게 감옥이다. 정말 가슴에 탁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요? 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대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네. 원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정 거리를 이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상권조성 차원에서 상가나 빌딩이 다닥다닥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상업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 때문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개발업체에서는 지금 건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개발업체가 건축 허가 심의를 받겠다고 관련 서류를 낸 게 지난 9월입니다. 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아파트 주민들의 귀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집단 민원으로 이어져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동구청은 구의 구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그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그런 허가 절차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던데 애당초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측에서도 이 상업지역인 만큼 이 같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 이걸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에서는 들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장 상업지역은 일조권이나 주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만 해도 이번에 이 일을 취재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요.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 쉽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당수가 고령층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 규정을 조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다만 뒤늦게 관련 규정을 알게 된 주민들은 구청에 애초에 상업지역에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를 건축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구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는. 네, 당장 이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이죠. 지난 16일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이 건축 관련 관부들을 대동하고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청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건축계획과 관련해 개발업체와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건축 부지가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100년 가까이 된 일제강점기 때 건축된 한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대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옛 극장이죠. 동화극장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네. 이 극장 부지를 그리고 이 건물을 문화재화해서 동구청이 직접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겠다.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까지 주민들에게 상세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개발업체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이렇게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할 때 분명히 나중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다. 그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후폭풍을 당연히 예측했을 텐데 그럼에도 사전에 미리 이런 뭐 양해라든지 또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일조권 문제 때문에 뭐 이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 전에 사실 구청에서 개발업체 측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동해서 주민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별다른 이야기가 진척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업체 측과 주민들의 교감은 별도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또 아무래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법정 싸움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상업지역의 일조권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상업지역 내 건설 중이던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신축 관련 갈등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부 동을 최대 20층까지만 지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상업지역에서도 이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또 기대감도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취재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네, 취재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도 그 개발업체가의 상황도 똑같이 이해가 되긴 했는데요. 이 공사를 위해서 대출을 실행했는데 한 달에 내는 이자만 1,20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 일대가 원도심 그 역세권 개발 구역인데 이 같은 마찰이 이제 앞으로도 이곳 저곳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이번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례, 하나의 선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지혜로운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새해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저 뉴스보다 맛집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셨던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납니까? 네, 오늘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놀았던 놀이터인데요. 네. 보령시로 갑니다. 아. 대천 해수욕장 지금 화면 네. 한번 보시죠. 예, 네. 예. 지금 정말 보령시 아주 가장 유명한 관광자원이죠. 저 해안 백사장 길이가 3.5km. 근데 물이 빠지고 이제 들어올 때 그 거리가 한 100m 네. 정도 됩니다.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이죠. 네. 여름철만 되면은 뭐 물 반 사람 반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곳이죠. 지금 화면 사진에 보이는 이 행사는 뭐 사실 사진만 봐도 뭔지는 제가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3대 축제 중에 하나라고 네. 하는 뭐 보령 머드 축제. 예. 3대 축제 하면 이제 강원 화천 산천어 축제. 네. 또 김제 뭐 지평선 축제라든가 뭐 진주 남간유 등 축제인데 그 1998년도 7월에 저게 시작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3년 정도 됐네요. 그죠? 네네. 그 매년 7월에 열리는데 올해는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만 열렸고요. 저렇게 어른들이 진흙을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축제의 기본이 이제 일탈감, 네. 해방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이제 좋은 그렇죠. 소식이 있었죠. 네네. 네. 네. 지금 역시 이제 사진에 보이는 보령 해저 터널이죠. 네, 해저 터널. 그런데 원래 이게 해저 터널이 해저 터널이 아닌 다리로 계획이 됐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알만한 분들은 조금 이제 아시는데요. 원래 저게 다리로 놓여져 있었어요. 보령 원산 안면대교처럼. 네. 그런데 당시 공사비가 한 5,800, 6천억 가까이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충남도지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1,000억 정도가 더 절약이 되는 예산 절감되는 또 명물로 갈 수 있는 해저 터널로 고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해저 터널이 된 거군요. 네네. 어쨌든 뭐 굉장히 세계적인 이제 5번째로 긴 터널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보령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이제 해저 터널이 공사 11년 만에 드디어 개통을 했습니다. 지난 1일에 개통이 됐죠. 그래서 총 길이가 6,927m,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이제 네.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통 후에 주말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오랜만에 겨울바다에 왔어요. 바닷바람도 코끝을 찡하게 만들고 갯냄도 나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령 해저 터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천항에 와 있는데요. 이곳이 대천항에서 좀 높은 보령수협 옥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지금 보령 앞바다 섬들이 하늘에 쫙 펼쳐집니다. 저기 바로 코앞에 보이는 게 저게 원산도인데 예전에 여기에서 원산도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승용차로 뭐 홍성 또 서산 또 태안 거쳐서 안면도 영목항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 걸렸는데 물론 뭐 다 같은 경우야 그냥 여기서 그냥 딱 헤엄쳐서 가면 한 10분 15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해저터널 뚫려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세상 진짜 많이 좋아졌네.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첫 주말 관광객들로 인해 터널 입구부터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거의 왔네. 자 여기 이제 돌아서면 이제 해저터널이에요. 와, 이 개통한 이후에 처음 맞는 일요일이라 그런지 지금 해저터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야, 이게 길이가 6.9m? 그리고 저기 뭐 바닷속만 한 5.1km 된다는데요. 그 해수면에서 80m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는 차량도 많은데 이 대천항에서 그 원산도로 가는 차량들도 지금 꽉 차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게 뭐 바다 깊이 들어오면 뭐 키가 좀 먹먹할 걸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깊이 들어가면 좀 먹먹하거든요. 전혀 없어요. 지금 앞에 가는 차량들이 지금 언덕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막 해저 터널에서 가장 깊은 곳, 해수면에서 지하 80m 그 지점을 막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산도는 섬이 상당히 큰 섬이에요. 그런데 생활하기가 또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었죠. 근데 이제 다리하고 원산 안면대교하고 그다음에 해저 터널이 생기면서 상당히 이제 육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해저 터널에는 단순하게 길만 터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수도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산도민들은 바닷물을 중류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보령에서 상수도를 직접 이제 끌어서 이제 드실 수 있게 됐죠. 야, 진짜 원산도 큰 선물 받았네요. 국도 77호선, 그러니까 임진각이 있는 경기 파주에서부터 서해안을 따라서 남해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그 77호선이 2019년도에 원산 안면대교가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서 드디어 국도 77호선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보령바다의 멋을 만끽하고 이번엔 보령바다의 보물, 굴을 맛보러 갑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굴밥에 하는 거, 이게 맵쌀 이렇게 담궈놓은 거거든요. 그 관광지나 이렇게 산을 많은 데 가보면 막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뚝배기에다가 기름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그냥 공깃밥을 이미 해놓은 밥을 하거든요. 제대로 된 돌솥밥, 굴 돌솥밥 먹으려면 이렇게 맵쌀에 굴을 넣어서 끓여야, 밥을 지어야 굴 향이 밥 아래 쏙쏙쏙 배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네. 맞죠? 네. 예. 근데 지금 굴이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알이 좀 굉장히 크고 이거는 좀 작은데 네, 무슨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굴밥용이고요. 이거는 굴무래용이에요. 아, 굴물에. 지금 딱 상을 받아봤는데 금방 착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차리는 밥상인가? 이거하고 이것만 빼고는 완전히 제가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저한테 차려주는. 야, 특히 이 굴물에 이렇게 되거든요. 전 진짜 어렸을 때 이 굴물에, 어렸을 때도 굴물회를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굴물회 많이 안 먹는데 저는 참 좋아했거든요. 물회, 야. 제 얼굴 표정 보세요. 그냥 좋아가지고. 아, 이 새콤달콤한 맛. 이게 이제 이 국물이, 이 어머니는 이제 동치미 국물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동치미 국물하고 여기 섞은 것 같아요.
이걸 먹으려고 1년을 기다렸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굴이 끝났으니까 10개월 기다, 10개월. 잠시만. 굴밥이 나올 때 됐는데? 사장님! 네. 굴 돌솥밥 됐어요? 네. 네, 됐구나. 이제 굴 물에 먹고 2탄. 굴 돌솥밥. 여기 이러면 돼요? 네. 이거 엄청 무겁네? 야 그래서 이거 먹기 전에 이 굴물에 있잖아요. 굴물에. 요거 국물은 뭘로 만든 거예요? 겨울에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다가 배하고 미나리 같은 거 넣고 새콤달콤하게 해서 해드린 거예요. 역시 그 굴물에는 동치미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미나리 향도 막 씹히는 게 굉장히 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굴밥. 야 진짜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네. 달래장 넣고 아, 밥 넣고 해서. 달래장 맞아요. 그래도 달래장에다가 비벼야 또 굴밥은 제맛이죠. 그래, 구수한 그 굴의 향, 굴향. 맞아, 이거야. 시청자님들, 천북으로 오죠, 천북으로. 후회하지 않아요. 굴이 제철을 맞은 데다가 이 채소하고 쌉쌀하고 아주 매콤한 달걀하고 어울려줘서, 야, 올해 들어와서 처음 굴밥을 먹는데 최고의 맛이야, 최고야. 바닷속으로 길을 내 섬과 섬을 연결하고 새로운 생명수로 섬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는 바닷길. 제철 굴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 그곳은 보령입니다. 보령 천북굴이 굉장히 아주 유명하죠. 저도 네네. 가족들하고 이제 한 번씩 가기도 하는데, 근데 굴 물회는 흔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맛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 지금 이제 제철이지 않습니까? 네. 굴이 이제 달짝지근하고 그다음에 구수하고요. 그래서 설탕하고 이제 물회하고 섞이면 아주 특별한 맛이 나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만드는 방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산으로 강으로 참 수고 많으셨는데 네. 그 완결판으로 마침내 바닷속 길까지 이제 가셨어요. 예, 내년에는 이제 하늘만 날면 되네요. 그죠? 근데 내년에도 멋진 풍경,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험,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기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꿈돌이가 전하는 과학 뉴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꿈돌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염둥이 꿈돌이입니다. 벌써 2021년도 바이바이네요. 하지만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이민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자, 그럼 오늘도 희망차게 꿈돌이 과학뉴스 출발해볼까요? 귀여운 로봇 강아지네요. 반려 로봇 아니냐고요? 너너
우리나라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될 엄청난 로봇입니다. 지난 13일 대전에서는 제1회 국방로봇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최첨단 국방기술에 다들 놀랄 노째였다고 합니다. 사족보행 로봇은 물론 미래 교통수단과 무인잠수함, 무인전차까지 공개됐는데요.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상무! 다 덤벼! 들어와!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침착해 꿈돌이 침착해.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어머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이렇게 쓰러졌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CCTV 화면을 통해서 쓰러진 사람을 찾아내고 구조할 수 있는 시각 인공기술 딥뷰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AI가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야, 진짜 천군만마가 따로 없네요. 딥뷰, I love you. 아이고 재밌어.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짜잔. 어디 보자. 최첨단 주유소인가요? 바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인데요. 대전의 자랑 국립중앙과학관에 초고속으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가 넷, 급속 충전을 하는 충전기가 둘, 총 6개의 충전기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과학관 관람도 하고 전기차를 초고속으로 밥도 주고 우와 일석이조다. 그 꿈돌이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년에는 전기 우주선으로 바꿀 건데요. 우주선 전기 충전소는 어디 없나요? 네, 대답 좀 해주지. 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 꿈돌이 광뉴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새해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요. 꿈돌이도 짠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안녕.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딱 80일 남았습니다. 엊그제 100일 남았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대선 시계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부각되는 변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론에서는 대선 판도를 흔들고 있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손대위 외교안보 분야 총괄 관사시죠. 네, 신범철 천안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여야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다양한 변수들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두 후보 공이 가족 이야기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가족 리스크 상습 도박 아들 또 허위 경력 아내, 이 후보 아들의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 도박 관련 이슈와 또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겸임 교수 지원서 허위 수상 경력 파문, 이 부분부터 짚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죠. 먼저 장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족 리스크. 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선이라는 과정이 그 후보자들의 정책적인 비전이 그냥 단순하게 후보자의 비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그 어떤 방향성과 비전이 같이 경쟁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 논의되는 내용들이 이 국민들께 또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이 후보자 가족들의 이런 이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는 거는 굉장히 뭐 국민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이라고 이들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공적인 또 역할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여되고 있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일이라서 이런 과정이 좀 빨리 이 구체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거를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확하게 빨리 검증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장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대통령 선거는 내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저희가 내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족 검증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보다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모습이 정말 어떻게 관철될 것인지 신뢰를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먼저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사실 뭐 허위 경력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논란이 많이 됐지만 사과에 대한 태도가 조금 그 이재명 후보 측하고 윤석열 후보 측이 조금 처음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또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렇게 또 처음에 표현을 했고요. 또 뭐 사과할 뭐 의향이 있다. 또 이렇게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중에는 조금 이제 변화를 했지만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에 독특한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그런 방식이라 뭐 지금 질문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유사한 다른 건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 문제의 실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과의 방식이나 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하다고 할 만큼의 이 상황이고 특히 후보나 후보 가족 또 캠프의 대응 자체도 이게 전혀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그 좀 꼭 범죄자가 이렇게 도망가시는 것처럼 이 보여지는 그런 이 모습들도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너무 독특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도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이제 사랑의 열매도 지금 다 달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희 이호 여사 이후로 우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을 영부인이 계속 해오고 있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통령 되실 분의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아마도 이게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해오고 있는 일이라서 그럼 이게 단순하게 뭔가 그냥 요 자리를 맡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의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아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사실 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어쨌든 뭐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이렇게 언론 취재진을 피해서 목덜미까지 이렇게 잡혀가면서 이렇게 가는 참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좀 안 좋았고 또 윤 후보도 처음에 뭐 주변에 시간 강사를 어떻게 뽑는지 한번 물어봐라 하면서 이제 조금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처음에 대응에 좀 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 인터뷰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다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아마 후보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제기되는 그 유튜브 매체로부터 제기되는 의혹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다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뭐 부적절한 화면도 노출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진솔한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저희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께서도 상황을 정리해서 사과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겁니다. 사안이 터지면 바로 사과하고 나중에는 입장을 바꾸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시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 그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 도박 사건이 이제 모 언론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사과는 했어요. 네. 사과는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 자체도 좀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뭐 사과만 하면은 다냐 그때 그냥 뭐 빨리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빨리 매듭을 짓겠다는 건 이해가지만 뭐 사과하는 거로 다 끝나는 거냐 또 특히 이 도박 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2012년도에 SNS에서 나라 망할 징조를 이제 나열하면서 그중에 도박을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너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직접 대응을 한 거고요. 이후에도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일종의 사법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가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조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밟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 아들 건에 관해서는 일단은 후보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이 즉시 하는 뭐 방금 얘기하신 바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바로 본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후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그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제기된 것들이 뭐 성매매 또 의혹, 그게 아마 마사지 업소 후기를 이제 뭐 본인이 작성하면서 뭐 제기됐는데 그 부분은 뭐 또 후보 측에서는 뭐 성매매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후보와 가족들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실 확인을 바로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매매건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으면 그거는 이 신뢰할 만한 내용이 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이 사안 뭐 사실은 성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 자체가 이렇게 대선까지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을 보면은요, 이게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보세요. 본인도 문제가 있고 부인도 과거에 댓글 문제에 휩싸인 적이 있고 아들도 문제가 있고 또 부모님도 도박을 했다고 하고 또 조카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미쳐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을 후보 측에서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민주당 측에서 잘 대응하기를 부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다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본인에 대한 검증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이 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려지고 있다. 그 점이 조금 안타깝고 가족 문제에 철저한 검증을 하고 짚고 넘어가고 본인 검증과 그리고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 주변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부장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건 사실 윤석열 후보 관련돼서 본인, 부인, 장모 관련된 이 비리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사실 진짜 본부장 비리라는 건 사실 저는 처음 들었던 용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쪽에 무슨 공흥지구
이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어저께는 이 김건희 씨 관련된 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주변 지역 이 주변이든 아니면 본인 후보에 대한 것도 오히려 저희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철저한 검증들을 많이 받아 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지지율 변화에 그 어떻게 보면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이 본인과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이게 또 이 국민들의 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반박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 여당 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수사 국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지금 제대로 수사했는가. 아픈 사실 인명 피해까지 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미리 수사 잘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뭐 한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공권력 이대로 정말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후보에 있어서 후보 개인의 경쟁력에서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훨씬 우월하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윤석열 후보였죠. 그거를 사실은 제대로 다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이제 대권의 욕심의 길로 가고 계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했던 일은 그런 어떤 검찰 권력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또 반박을 드려야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일하게 했느냐, 수사할 때 그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후보는 탄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반박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변수 좀 들여다보죠. 이번에는 대장동 특검 공방에 관한 변수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제 대장동 특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의 유고를 개인적 일탈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력이 수사 동력이 상실됐다, 잃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장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뭔가 이 특검에 대한 의지 표명을 바로 했었던 것도 혹시나 이 사안이 이런 어떤 대장동 관련된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신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그 의문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인 이 의사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한기 본부장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 자체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느냐, 윗선 수사가 이제 막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장동 사안을 보면은요, 유한기라는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뿐만이 아닌 거죠. 지금 보면 이미 유동규라든가 관련된 인사들이 있고 또 그 윗선에 저희가 그 사안을 갖다 가져갈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전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윗선이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척이 안 되는데 그래놓고 한 분의 그 안타까운 목숨으로 인해서 이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제대로 서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 경찰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떳떳이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여야 사정 보지 말고 있는 원칙대로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장난 그만해라 하면서 지금 좀 서로 논란도 되고 핑퐁 게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특검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 말이 좀 달라요. 사실은 말장난이라기보다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그 특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법안에 윤석열 후보 관련된 건 그냥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안 제목도 이재명 예비 후보 특검법.
이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설특검법이라는 기존 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경로로 그 특검 추천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재명을 특정한 특검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 이 윤석열 후보도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김만배 이 대장동의 그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본인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 특검법 협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하고 실제로 특검을 정하는 절차는 원래 기존의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사실은 굉장히 균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 선출 절차는 그걸로 하면 되고 그런 입장을 이제 우리 당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협상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좀 저희 지금 원내대표님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도 지금 좀 생겨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이 국힘에서 이 발의한 특검법과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걸 추가하자라는 의사 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180석이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특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의견 모아서 제안하면 저희가 협조하면 법안이든 기존의 절차든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장동 실체 자체가 처음에는 대장동 뭐 누가 주인이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사안의 방향성이 민주당에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논의 절차 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관련된 뭐 부산저축은행 관련 것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방금 장 의원이 얘기한 대로 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줘서 빠져있죠. 저희 법안은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낸 거고요. 민주당 측이 그런 추진을 하면은 거기에 민주당 의견이 담기겠죠. 그러한 협의 개시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협상이라는 건 굉장히 상호적인 거라서요. 특히나 특검법 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내대표 간에 이 협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뭐 윤호중 대표가 어저께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요구사항은 이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좀 이 원내대표의 지금 신상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지금 진도가 나갈지 저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그 사안만 정확하게 지금 수용을 하면 바로 특검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전두환 씨에게를 대한 발언을 끄집어냈어요. 그 TK 민심을 잡기 위한 뭐 무리수냐 아니면 단순한 말실수냐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공교롭게도 이제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과 겹치면서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런 말을 던진 게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던데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면 전환을 위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앞뒤 맥락을 보면 일종의 이제 공과는 병존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이 총칼로 해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중대 범죄자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두환 이 씨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후보가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나는 공과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어떤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히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상 저희 그 일반적인 이 정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보다 좀 더 나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같은 사람 놓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씨에 대한 발언. 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평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이든 과든. 다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한다면 그 말이 또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 내가 전두환 대통령 칭찬했더니 믿더라.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하되 중요한 것은 그 후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일관되게 지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두 사람의 얘기를 놓고 한번 마무리 발언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자고 또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조치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 측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전두환 씨 발언도 그렇고, 이거 좀 얘기를 정확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똑같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방향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 특히나 이제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 양도세 이슈가 이거에 대한 걸림돌이 돼서 이 매물들이 좀 덜 나오는 이 현상을 오히려 좀 잡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해보자라는 취지 때문에 사실 여러 고민들이 당내에서 있는 거고, 부동산 전체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거는 사실 부동산 오히려 약간 활성화나 오히려 지금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른 분들의 기득권을 보호하자라는 성격이라서 이거는 조금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이슈가 있고요. 예. 당내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은 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해진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세제 혜택이나 완화를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심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우리가 그냥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이 맞나?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맞나?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 의원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 좀 고민들이 많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규제 완화 쪽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방향에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 장 의원님과 같은 이야기를 해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양도세 이거 이야기를 꺼내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시장과 자꾸 싸우려 한다. 따라서 방향성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 시장을 이해하면서 그쪽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특집 프로그램 편성 관계로 저희는 한 주 쉽니다. 더 새롭고 희망찬 소식으로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